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시장론에 관한 쟁점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논의할 것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 그 다음에 특성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건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 시장, 마켓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자, 부동산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하는 것을 교환하는 장소가 부동산 시장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가격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관점에서는 바로 재산권하고 금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소위 자원 배분의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 지대론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토지의 이용, 유형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같이 이제 관련되는 것이 토지 이용, 유형 결정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 주체에 대해서 소위 가격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한다. 이런 게 있겠고요.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이슈가 될 게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전제가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전제가 되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동질성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 되게 됩니다. 동질성 얘기하고 자유로운 진출입.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요. 자연적 특성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영속성이 있었고요. 부증성이 있었고요. 부동성하고 개별성. 이런 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다른 제와 달리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제한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든가 임장 활동, 국지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제한은 서울의 땅값이 비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울의 땅값만 비싼 것이지 지방의 땅값이 같이 비싸지는 않는다. 만약에 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가격이 똑같아지겠죠. 그런데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에 국지적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자, 똑같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아.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콜라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거의 제품이 동질성 비슷한 거의 똑같은 콜라, 김밥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정보 습득에 많은 비용이 든다. 사실 이건 썩 어울리는 질문은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해서 오픈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얘기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논의한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견 자체가 제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데 비해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자,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된 이런 이론의 적용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 바로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바로 고가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빵 같은 거는요, 개수, 단위당 가격 자체가 좀 작죠. 근데 부동산은 단위당 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절 곤란에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얘기는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죠. 경제론 파트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거. 거미집 이론에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을 했던 것은 저런 거 있었죠. 순환형이다 또는 발산형이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수렴형이다라고 해서 공기가 수교보다 크게 되면 수렴형이 되게 될 것이다. 자, 수탄이 공탄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이 된다. 그 반대를 우리가 발산형이라 불렀었고, 똑같은 것을 순환형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격 파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이렇게 봤었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도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런 소위 거미집 이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여기는 뭐 설명을 드리긴 한데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8년 동안 지문 한 개 구성이 됐던가에 한 번 출제가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가지고 바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얘는 뭐 나와도 답은 안 되고 8년 동안 딱 한 번 답을 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장론 할 때 지문 한두 개 툭 던져주는 그런 식의 지문. 교재 53페이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도 그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뭐 특별한 의미 없죠. 두 번째,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런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정책론 등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게 용도제격이죠. 그래서 어떤 토지의 용도제격이 상업적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권리의 교환,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어렵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건 가볍게 보시는 거야. 자, 그래서 54페이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또는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학교는 좀 어려운 게 용어들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국지적 시장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고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되죠. 2번 지문이요.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서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울 강남에 땅값 비싸고 집값 비싸다라고 했을 때 서울 강남의 집값이라고 해서 다 뭐 15억, 20억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단독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도 2억, 3억짜리 전세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 시장, 공동주택 시장으로 분화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3번,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을 제약할 수 있으며 불안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뭐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4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재와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인 재와 콜라. 자, 만약에 사당동에서 콜라가 1,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과천서도 1,000원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서초에서 1,000원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서울의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인데 과천이 평당 800이라고 그래서 그 땅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해서 해석을 하면 똑같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번 지문 답이 됐던 지문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런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해서 3회 때 한번 답을 뽑았었네요. 자, 이건 이제, 썩 좋은 질문 아니고 나중에 버릴 질문 중에 하나인데,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을 가리켜서 비가역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가격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건 개별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비가역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비가역성이라는 개념은 토지의 어떤 이용, 유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건물을 지을 때 잘 생각하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건물 지어 올리게 되면 쉽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게 8년 전에 한번 구성이 되고 다시는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지문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 다양하게 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똑같은 물건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번 지문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비가역성,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가 어렵다라는 측면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 9번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해서 결국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이유는 제품의 동질성 확보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이 아이죠. 바로
너 고가성 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성은 큰 의미 없고요. 그나마 이제 주택 시장에 관련해서 주거 분리하고 주택 시장의 여과라는 주제가 지금 8년 동안 하나, 둘, 두 문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네요. 자, 간단해요. 자, 이거 텍스트 읽지 마시고, 자, 거기, 자, 간단히 가십시다. 자, 주거분리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아니에요. 자, 형편되는 사람들끼리 어떻다? 뭉쳐 사는 현상을 가리켜서 주거분리. 그냥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주거분리. 그냥 용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래서 형편되는 사람끼리 뭉쳐 산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요. 우리 학개론에서는 주거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사안이 너무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게 되는 이슈가 뭐가 되냐면 이거죠. 지금 이제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자 중간지대가 문제가 되게 된다. 중간지대가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고소득층 중에서 주거지역 중에서 저소득층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운 지역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해서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상대적으로 같은 고소득층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뭐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것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여기는 할인되어서 거래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운 지역은 할증되어서 거래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를 이제 시험 문제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뭐 개념은 별거 아니고요. 자, 이런 식이야. 우리가 앞에서 외부 효과라는 개념을 부동산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의 주체라고 하는 거. 자,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어떻다? 자, 좋아하게 될 것이고, 불리한 거 있으면 어떻다? 싫어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경제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라고 했을 때 이익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손해를 가했다라고 했을 때 손해를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소위 외부 효과. 자, 그럼 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저소득층 주거지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옆에가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있다. 그러면 새롭게 아파트 지어냈으면 아마도 자, 놀이터도 좋을 테고요. 그 다음에 마트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싸게 많은 물건을 구비해 놓는 그런 슈퍼마켓 같은 게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왕이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가깝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어떻다? 좀 유리하다. 그래서 바로 같은 저소득층 주택이라 할지라도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비싸게 거래가 된다. 이걸 우리가 할증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한편 고소득층 주거지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자, 원래 출발점 자체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였다고 출발을 해. 근데 보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우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시끌시끌하면서 왔다 갔다 해. 짜증나게. 그럼 어떻다? 평당 100원이라도, 자, 100만 원이라도 마이너스, 낮게 거래가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바로, 할인되어서 거래가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분리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형편되는 사람끼리 뭉쳐 사는 현상. 이건 너무나 단순한 문제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택은 어떻다? 할인돼서 거래되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 주택은 상대적으로 할증되어서 거래가 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주거 분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역 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이사 가게 됩니다. 이사 가게 되는 현상을 상향여과 또는 하향여과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냥 외워요. 그냥 외우면 끝나는 거야. 상향여과 고소득층이 이사 가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상향여과. 저소득층이 이사 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하향여과. 이렇게 단순화시키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삿짐 센터가 요즘에 다 포장이사 하니까 포장이사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 짐이 많아가지고, 집구석에 짐이 많아가지고, 큰 차 2대 동원해서
자, 뭐 한 10톤 되는 차 2대 동원해서 이사를 간다. 그걸 보고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 상향여과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근데 형편이 가난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한 5톤 트럭 하나 가지고 짐 바리바리 싸서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럼 뭐라고 그런다? 하향여과 외우시라고 해서 고소득층이 이사 가면 뭐가 된다? 상향여과. 저소득층이 이사가 뭐라고 합니다? 하향여과. 그냥 단순화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왜 이렇게 이사를 갈 때는 말이에요. 이사 갈 돈도 없으면 이사를 못 갑니다. 그래서 상향여과든 하향여과든 논리 구조는 무조건 잘 돼서 가는 거예요. 잘 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디를 간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소득이 좀 부족하다가 소득이 좀 저축하고 등등등 쌓아 올려서 형편이 나아지니까 어떻다?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야 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 상향여과라는 모습이, 하향여과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층이 또 이사를 가. 돈을 더 많이 번 거야 해서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망해서 이사 가는 게 절대 아니라 고소득층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였다 하십시다. 이 아파트 5억짜리 살고 있는데 이번엔 돈 모으고 등등 해서 새롭게 재건축, 재개발되는 7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상향여과.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하향여과든 상향여과든 논리 자체가 뭐라고요? 무조건 잘 돼서 가는 거야. 논리 체계를 잡을 때 무조건 잘 돼서 이사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상향여과, 하향여과. 그래서 전에 그 어떤 국회의원인가요? 했던 그 양반이 이부망천 이벤트 했다가 훅 가셨습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 어떻게 되나.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대구 지역 국회의원인데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으로 이사 가고 망하면은 인천으로 이사 간다. 이렇게 멘트 날렸다가 훅 가신 분 해서 하여튼 간에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난 대로 짓거려서 훅 가는 케이스. 그러면 참 그런 인간들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건 은밀히 알고 있어야지. 그걸 대놓고 얘기할 건 아니지. 대놓고. 그래서 그게 뭐 실은 나처럼 약을 팔던가. 약을 팔면은 내 맘대로 얘기해도 돼. 왜? 점수만 나오면 개새끼 하면서 그냥 오거든. 그래서 다시 잘 돼서 이사 간다. 이게 핵심이야. 못 돼서 이사 갔다고 얘기했던 사람 망했다고. 무조건 상향여과든 하향여과든 잘 돼서 이사 간다. 이 논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그리고 고소득, 높은 데로 이사 아니야. 상향 아니야. 높은 쪽에 있는 고소득층이 이사 가면 그걸 뭐라고 한다? 상향여과. 저소득층이 이사 가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하향여과. 그냥 외우시라고. 이런 걸 돈 내고 배워요.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지. 해서 끝났어요. 이게 상향여과, 하향여과. 그래서 이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여과라고 하는 걸 언제 공부하시냐면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자연 시간이고 과학 시간에 그때 공부하세요. 뭐냐면 여과제 흙탕물을 쏟아붓게 되면은 자, 2번 쏟아붓고 3번 쏟아붓게 되면 점점 더 어떻다? 맑아지게 된다. 물이. 이게 이제 여과. 그래서 주택시장이 여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떻다? 주택의 질은 좋아지게 된다. 요런 해석. 그래서 망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니야. 잘 돼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소위 공가라는 개념도 필요합니다. 자, 집이 꽉 차 있으면 빈집이 없게 되면 어떻다? 이사갈 집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주택시장의 여과. 바로 질문 가져가 볼까요? 여러분 교재코 55페이지 핵심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틀렸어. 주거분리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뭉쳐 사는 현상,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뭉쳐 사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주거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제일 중요한 핵심 이슈는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 바로 옆에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요.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 2번 질문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했을 때 경계지역 부근에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두 개가 바뀌었다고요. 해서 이게 이제 소위 외부 효과. 누구 입장에서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뭐다? 정의 외부 효과.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쟁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번 가지고 답을 뽑았고요. 자, 3번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그래서
자, 단돈,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고 했을 때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될 것이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인접했을 때. 4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섞인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침입과 천위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제 요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요. 답은 2번 해서 다시 기본을 외워야 돼. 그래서 주거분리 형편에 따라서 한다. 경계 지역에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나중에 문장 하나로 외우는 거예요. 텍스트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가시고 그 밑에 주택시장 여과 관련한 핵심 질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7개 되네요. 1번 주택의 하향 여과는 소득 감소로 인해서 이미 틀렸어. 하향 여과든 상향 여과든 다 뭐라고요? 형편 좋아져서 소득이 증대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1번 틀렸어요. 2번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서 사용하는 것을 상향 여과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상향 여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 고소득층이 이사 가는 현상. 어디로? 기존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이 돼서 비싸졌을 때 이사 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상향 여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하위 계층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사 간다. 그러면 이거는 하향 여과. 누가 이사 가냐가 핵심이야. 어느 방향이 아니라 누가 이사 가느냐. 자, 지금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쓰였던 주택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이사 가는 것은 뭐가 된다? 이것은 하향 여과. 3번 공가의 발생은 주거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틀렸죠? 공가에 빈집이 있어야지 주택시장 여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넘어가서 4번 주택의 상향 여과는 스톱. 누가 이사 간다? 고소득층이 이사 간다 해서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5번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하향 여과라고 부르게 된다. 다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하향 여과. 오른편 다시 저급주택이 수선돼서 그러면 이제 이건 저거구나. 저급주택이 수선되면 고소득층이 이사 갔으니까 상향 여과고요. 6번 주택의 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게 된다 해서 요걸 이제 30회 때인가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29회인가 29회인가 보구나. 7번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주거의지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향 여과 표현들이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고소득층이 이사 가는 현상을 상향 여과, 그 다음에 하향 여과는요 저소득층이 이사 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주거의 질은 어떻다?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공가라고 하는 것은 발생해야 될 것이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단한 주제, 그 정도에서 하여튼 주거 분리하고 주택시장 여과라고 하는 게 묶어서 지금 8년 동안 3문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요즘에 도배하는 거 8년 동안 한 6문제, 7문제 나왔던 것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론을 위한 이론 파트가 이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의 가치까지 묻게 되면 100% 1년에 한 문제 구성을 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시장에 얼마나 정보가 잘 반영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강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약성 효율적 시장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실제 뭐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론적인 구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한다. 어떤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과거의 정보, 그 다음에 미래의 정보, 현재의 정보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고 이건 나중에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다시요. 정보라는 게 과거의 정보가 있고 현재의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정보가 가격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게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 이에 비해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 어떤 재화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 이에 비해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용어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강성 3개, 준강성 2개, 약성 몇 개? 1개라고 하는 거. 그 텍스트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라고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성질 같아서 나중에 이걸 없애버리고 싶어. 이게 이제 강의도 팔아먹고 해야 되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썩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 텍스트를 안 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처음에 겁나 짜증나고 불안해하는데 몇 번 해버리면요. 그거 다 외워요. 근데 자꾸 책을 보고 뭐 어떻게 어디까지 진도 나갔나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그냥 간단한 얘기야. 자, 부동산의 가격에 어떤 재화의 가격에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모두 반영돼 있으면 그걸 뭐라고 약속을 하자? 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만 반영돼 있다. 그럼 뭐라 약속을 하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돼 있다. 그럼 그걸 해석할 때 뭐라고 약속을 하자? 약성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이게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막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약속이라 정의. 다시 강성은 뭐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돼 있다. 그 다음에 준강성은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세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돼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소위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자, 지금 정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정보라는 게 있으면 그게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 자체가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하여튼 검찰총장 뭐 기사 보니까 그 장모님인가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랑 같이 결합해서 사업했던 분은 정보만 수집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보를 구해오고 그럼 이제 전주가 돼서 그렇게 결합해서 같이 이제 동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정보는 어떻게 돈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전제에서 지금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정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 현재, 미래 정보까지 점집에서 나온 정보까지 다 반영이 돼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정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는 어떻다? 어떤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자, 한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미래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정보는 현재의 정보까지만 분석을 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미 그 가격에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가 반영돼 있는 상태이니까. 한편 약성 효율적 시장,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 정의한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다? 아무런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정리합시다. 자, 먼저 강성 효율적 시장. 자, 이미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약속,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약속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본적 분석. 그래서 이미 기본적 분석을 안 해도 이미 가격에 모든 정보자, 과거나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건 이제 홈 트레이딩 하시는 분, 주식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차트 이런 거 막 보시면서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차트 보는 게 뭐야?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한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미 그 재화의 가격에 과거의 데이터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간단해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용어의 정의인데 완전 경쟁 시장 이퀄 할당 효율적 시장. 용어가 지랄이야.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합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이거 미국어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 문장 이꼴이 된 거야. 다시 자원의 배분, 자원의 할당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소위 이론상 강성 효율적 시장,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모든 재화의 가격에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걸 뭐라고 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 중간 읽지 마. 중간 읽어서 뭐 하려고. 그냥 의미가 없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인데 그냥 완전 경제시장은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냥 이걸 외우시면 되는 거야. 해서 아주 단순한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원칙이야. 다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전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보, 개발 정보를 얻어낸 거야. 근데 이 돈을 쳐발라야 되지.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을 1,000만 원 들여 샀어. 어떤 개발 정보를. 땅을 딱 투자했어. 근데 딱 1,000만 원이 발생했다. 수익이. 정보가 없을 때보다 딱 1,000만 원 수익이 혹시 발생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그건 마치 뭐랑 똑같다. 완전 경쟁시장과 똑같다. 그래서 현실 부동산 시장인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정보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정보 비용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그냥 단순화시키면 되는 거야. 뭐라고? 현실의 부동산 시장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지금 이게 가장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야. 얘기는 다 물어봐. 좀 이따 질문 바로 분석해 줄 텐데 하나하나 또 빼놓지 않고 다 골고루 물어봐. 지금 한 8년 동안 6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 내릴 게 뭐가 몇 개나 되겠어요. 이게 전부인데 내릴 게 없으니까 하나하나 터치를 다 해. 그러다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게 가장 오래된 출제 데이터가 현실의 부동산 시장도 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바로 질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해. 자, 먼저 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돼 있어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가 반영된 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미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과 그를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만 재화의 가격이 반영된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지문 가지고 확인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7페이지 가서 볼게요. 57페이지.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으면 강성, 과거, 현재 정보만 반영되어 있으면 준강성, 현재 정보만 반영되어 있으면 뭐가 된다? 약성. 이래 보고 2번 지문이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하고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해서 하여튼 문맥 부드럽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이라는 게 정보를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3번 지문.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완전 경쟁시장 같은 말로 봤었고요. 자, 4번 지문이요.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틀렸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뭐야? 과거, 현재, 미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된 시장. 정보를 통해서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할게 5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건 강성 효율적 시장에 대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6번 지문이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서로의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여기까지 옳은 표현.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이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해서 투자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정의가 뭐라고?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본적 분석.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하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7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사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틀리게 구성했네. 지금 보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뭐야? 과거의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약성 효율적 시장.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는 게 뭐라고요? 바로 기술적 분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다 초과 이득을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7번 지문에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지금 첫 번째 항목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은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과소평가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서 다시 용어의 정의를 봐야 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뭐야? 완전 경쟁 시장. 그럼 여기는 가격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질문 불완전 경쟁 시장 끄트머리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답을 뽑았던 주제예요. 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도 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몇 개 안 됐잖아요. 다시 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다음 주제 설명드립니다.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 재화의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강성, 준강성, 약성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준강성, 과거 그리고 현재의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다. 약성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통해서는 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소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 분석을 뭐라고 부른다? 기본적 분석이라 부르는데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세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데이터가 그 재화의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인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이제 약간씩 표현들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자, 강성 효율적 시장 이퀄 할당 효율적 시장,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해석했었고 마지막 주제 불완전 경쟁 시장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해서 내용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해서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지는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가치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 아이는 이제 25회 때 29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자, 이 문제는 자, 우리 1, 2월 달에 공부했던 투자론이랑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생략했었는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자,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과정을 볼게요. 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자,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발 정보에 따르면 1년 후에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1년 후에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1년 후에 개발이 될 거란 정보의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공식 외우시면 돼. 자, 정리 먼저 한번 하고 나서 자, 예제들 보면 금방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가보시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정보의 가치, 얼마의 가치냐. 그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그 재화의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 재화의 현재 가치. 그냥 공식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요 이렇게 가십시다. 어떤 토지라고 하는 게 있다. 현재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부르고요. 1년 후에 개발이 된다라고 개발 정보가 되면 2천만 원이 되기로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보, 개발될 가능성이 된 정보, 이걸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정보의 가치. 1,000만 원 아니에요, 이때는. 왜냐면 이 지금 당장 1,000만 원의 가치가 있고 1년 후에 얼마? 2천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2천만 원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는 거냐라고 해서 이걸 현재 값으로 환원을 해줘야 돼. 다시 가볼까요? 내 지금 통장에 1억이 들어가 있다. 20년 후에 1억하고 지금의 1억은 가치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 그럼 20년 후에 1억이라는 것을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공식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투자론 할 때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되는 대로 외워요. 오늘 못 외우면 또 다음에 외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자, 먼저 정보 반영한 가치를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속이에요. 자, 부동산 개발 정보가 반영됐을 때 부동산의 가치. 그래서 아까 보면 2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부동산의 가치를 각각 구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현재 값으로 환원해 주게 됩니다. 해서 자, 다시요. 지금 1억하고 1년 후에 1억은 그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1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는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해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산. 그냥 공식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정보의 가치라는 공식부터. 정보의 가치는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했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1,000만 원짜리 토지인데, 자, 이게 1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정보가 있다라고, 정보가 반영됐다. 그러면 2,5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라고요? 지금 가게 되면,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는 얼마? 2,500.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는 얼마? 1,200. 근데 이건 1년 후 얘기라고.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값을 현재 값으로 환원, 할인을 해줘서 그 금액을 계산해서 현재 값으로 환원하니까 얘가 1,100만 원이고 현재 값으로 2,500을 하려니까 얘기해서 2,400이다. 그럼 이때는 정보의 가치가 1,300이다. 이런 논리 구조야.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를 먼저 구한다. 1년 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이 개발 정보가 있으면 얼마짜리 토지이고 개발 정보가 없으면 얼마짜리 토지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준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것을 현재 값으로 나눠주는 것이 환원하는 것을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한다 해서 이게 이런 얘기야. 1년 후 1억이라는 것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대입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이때 n이라는 것은 기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얘기를 해요. 나는 10%의 수익률을 원한다. 나는 5%의 수익률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볼까요? 어떤 토지가, 자, 보니까, 자, 1년 후 개발 가능성은 40%,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그러면 개발 안 될 가능성은 60%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상황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발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의 가치가 6천만 원, 개발되지 않았을 때 토지의 가치가 4천만 원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항상 이런 식이야. 그랬을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20%다. 이때 정보의 가치. 그럼 먼저 뭘 구해야 돼?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를 먼저 구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라는 것을 구해봐야 된다고. 정보가 반영됐다. 그러면 이건 얼마라는 거야? 이 정보를 알고 있다. 개발 가능성이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개발이 된다는 정보가 있고 그게 정확하다고 했을 때 이 가치는 얼마? 6천만 원에 1년 후에 이 토지의 가치는 얼마가 된다? 6천만 원이 되게 된다. 다시요. 개발됐을 때 6천이고 개발 안 됐을 때 4천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러면 1년 후 이 토지의 가치를 얼마로 해석한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6천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죠? 이 토지가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나는 알고 있고 다른 상대방은 예를 들어 모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1년 후에 이 토지의 가치는 얼마다? 6천만 원이 되게 된다고. 정보가 반영됐을 때는 얼마가 되니까 6천만 원. 약간 어려운 게 이거죠. 그럼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이 1년 후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냐? 이건 확률의 문제죠. 6천만 원이 될 확률이 얼마? 개발될 가능성 0.4. 40%니까 0.4. 개발되지 않을 확률이 얼마? 0.6. 그래서 자, 개발됐을 때 가치가 6천이니까 6천 곱하기 확률 0.4. 개발되지 아니했을 때 가치가 4천만 원 곱하기 얼마? 0.6. 이렇게 해서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했을 때 가치를 계산한다고. 이걸 외우시라고. 뭐 전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외웠지? 그 문제 푸는 테크닉이라고. 자, 문제가 주어집니다. 뭐라고?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자, 1년 후에 개발이 되면 6천만 원, 개발이 안 되면 4천만 원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지금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는 되게 간단하다. 그냥 6천만 원 되는 거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 1년 후에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확률의 문제로 간다고. 6천만 원이 될 확률이 얼마? 0.4, 40%고, 그 다음에 4천만 원이 될 확률이 얼마? 0.6. 그냥 이걸 문제를 외우면 된다고. 문제가 다 똑같으니까 외우시면 된다. 학원에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이걸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이게 왜 그런지는 의미가 없어요. 왜, 제가 고민 다 해봤거든. 왜 그럴까? 외운 게 나아. 그래서 단순하게 가시는 거예요. 다시 이 문제를 접근해 갈 때 이렇게 한다고요. 자, 어떤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40%,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럼 60%라고 전제하고, 개발됐을 때 6천만 원, 개발되지 않았을 때 4천만 원이 간다. 그러면 이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는 6천만 원 되기 쉽다고.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토지는 1년 후에 얼마다? 6천만 원. 이건 쉽게 알 수 있어. 근데 정보가 반영 안 됐을 때 이 토지의 1년 후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냥 확률의 문제. 6천만 원이 될 확률이 얼마? 0.4. 4천만 원이 될 확률이 얼마? 0.6. 그래서 계산하니까 4,800만 원.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어떤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1년 후의 가치입니다. 1년 후의 가치는 얼마? 6천만 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1년 후의 가치는 뭐가 된다? 4,800이다. 라고 계산하는 거라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건 1년 후 얘기죠. 1년 후 얘기고, 지금 당장, 자, 1년 후 6천만 원이라는 게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것이냐. 이게 일시불의 자, 현재 가치에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곱하면 계산이 된다고. 그래서 기간은 1년이니까 1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20%니까 0.1을 넣어주면 돼. 그래서 1.2의 1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공식이라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것이 이게 뭘 현재 값으로 환원하기 위한 공식이라고. 그리고 데이터 1년 후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요구 수익률 20% 주어지면 그걸 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6천만 원 곱하기 1.2분의 1. 단순화시키면 6천만 원을 1.2로 나눠주게 되면 이건 얼마? 5천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1년 후 6천만 원. 현재 얼마? 5천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러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자,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였어? 4,8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럼 4,800만 원을 현재 값, 1년 후에 4,800이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것이냐. 그냥 1.1로 나눠주면 돼. 해서 계산하면 얼마? 4천만. 그래서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가치는 1년 후 가치는 얼마? 6천만 원. 정보가 반영됐을 때 지금 1년, 지금 당장 현재 가치는 얼마? 5천만 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 1년 후의 가치는 4,800.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4,800을 현재 값 1년 전으로 지금으로 환원시키게 되면 얼마? 이게 4천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는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 5천만 원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했을 때 현재 가치 4천을 빼게 되면 정보의 가치는 얼마? 1천만 원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지금 이게 계산 문제 좀 짜증이 나는데 어찌됐든 25회 때, 29회 때, 올해 31회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자, 지금 문제 또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59페이지 가서 관련 기출 문제. 유형 거의 똑같아요. 29회 때 문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25회 때 문제. 교재 59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정보의 현재 가치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뭘 해야 돼? 정보의 현재 가치. 이 정보의 가치는 이라고 하는 건 뭘 무조건 공식을 써서 외워서 대입하라고. 자,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 이게 뭐가 된다? 정보의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공식을 외우시라고. 이게 그냥 뭐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한글은 누가 읽어.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외우셔야 돼. 다시 정보의 가치를 물어볼 때는 항상 뭐라고요?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빼게 되면 그것이 정보의 가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1년 후 지금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이다. 예상 가격 신역사가 들어서면 8억 8천,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 나와 있죠? 그럼 다시 단순화시키는 거야.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가 얼마가 된다고? 8억 8천 돼 있죠? 8억 8천 써 있잖아요. 1년 후 이게 정보가 역사가 들어서면 얼마가 된다? 8억 8천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1년 후의 가치를 계산해 봐야 돼. 확률의 문제라고 그랬어. 8억 8천이 될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8억 8천이 될 확률이 얼마냐고요? 40%로 돼 있잖아. 순서 똑같이 문제 구성한다니까. 숫자도 똑같아요. 0.4. 8억 8천 곱하기 0.4. 자,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 얼마? 들어서지 않았을 때 가격이 아까 얼마 했었지? 6억 6천. 곱하기 얼마? 0.6 이렇게 한다고. 다시 공식을 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1년 후의 가치라고 하는 거.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격 곱하기 얼마? 확률.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곱하기 얼마?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 수식을 정리하면은, 자, 8억 8천이 될 확률이라는 게 얼마? 0.4. 40%는 0.4. 6억 6천이 될 확률이 얼마? 0.6.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1년 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얼마로 되어 있냐면 7억 4,800이라는 값이 나와 있죠? 맞나요? 7억 4,800. 이게 8억 8천 곱하기 0.4. 6억 6천 곱하기 0.6 하게 되면 이게 7억 4,800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7억 4,800. 7억. 정리하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1년 후의 가치는 7억 4,800이 될 것이고, 정보가 반영되면 8억 8천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이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을 해줘야 돼. 현재 값으로 만드는 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 이 기간은 1년이니까 1승은 감사하고, 요구 수익률이 얼마로 되냐면 10% 돼 있죠? R의 자리에다 10%를 넣는다고. 10%를 넣으면 어떻게 내야 돼? 0.1. 1.1 플러스 0.1의 1승. 1.1이지. 1.1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8억 8천 곱하기 1.1분의 1 또는 8억 8천 나누기 1.1 하게 되면 이게 8억이 나올 테고. 아니, 이 수식이 1.1분의 1이 나왔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치면은 8억 8천에다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1.1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게 되는 건데, 계산은 편의해서 1.1로 나눠줘 똑같다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8억이라는 금액이 나온다고. 그럼 똑같이 7억 4,800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 1.1분의 1을 해주게 되면 1.1로 나누면 그 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돼 나오냐면, 자, 현재가 6억 8천이라는 금액이 나온다고. 6억 8천. 그래서 정보의 가치는 8억에서 6억 8천을 빼게 되면 얼마? 1억 2천이라는 값이 된다고요. 문제 외워야 돼요. 뭐 문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계산 문제는 지금 요거는 30회 때는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냐면 주기상 안 나올 때가 높으니까. 근데 혹시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갑시다. 뭐부터 외워야 돼? 이거부터 외워야 된다고. 정보의 가치는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했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이걸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된다고. 다시 문제에서 정보의 가치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정보가 반영됐을 때, 자, 그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정보의 가치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값으로 환원하기 전에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간단해. 그냥 개발이 됐을 때 얼마냐? 아까 여기서는 얼마라고 했어? 8억 8천. 8억 8천 이렇게 끊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이게 확률의 문제라고. 8억 8천이 될 확률이 0.4.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얼마 했었죠? 개발되지 않았을 때 그 부동산의 가격이 6억 6천이라고. 여기다가 6억 6천 곱하기 0.6 이렇게 확률의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1년 후에 부동산의 가치가 그렇다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7억 4,800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근데 이걸로 바로 계산하면 안 되고 이걸 1년 후에 8억 8천이 되고 1년 후에 7억 4,800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해서 1년 후, 자, 1년 후 어떤 1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느냐. 2절 R일 때, 요구 수익률 R일 때 얼마냐. 이 공식이 1 플러스 R N승이라고, N승분의 1이라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뭘 줬으니까 0.1을 줬죠? 1승이죠. 1년 후니까 1승이라고. 기간이 N이니까 1.1분의 1. 그럼 이제 단순화시키면 7억 4,800을 1.1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아까 얼마였더라? 계산이 6억 8천이었나요? 그리고 8억 8천을 1.1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 8억. 그래서 정보의 가치는 얼마가 된다? 1억 2천이다. 이런 얘기라고 해서 자, 두 번째 문제로 생략할 텐데 연습하셔야 돼. 뭐를? 공식을 외우셔야 돼. 연장 꺼내놓고 쓰라고. 연장 꺼내놓고 쓰시라고 이걸. 눈으로 안 돼요. 공부는 몸으로 때워야 돼. 애들 뒤지게 쓰기 싫어 만들잖아. 구몬수학 맨날 비슷비슷한 거 계속 풀잖아. 뒤지게. 그러나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애들한테만 시켜. 나는 안 해. 좋은 머리니까 어떻게 눈으로 쓱 봐. 그러니까 떨어져.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몸으로 체득하셔야 돼. 계속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 학기론이라는 데는 뭐가 됐든 간에 시험에 나오는 게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어렵고 쉽고는 그건 핑계야. 어렵고 쉽고는 그건 자기 사정이지. 문제는 유형화시킨 문제들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가치까지 보셨고 2번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이제 공간구조 입지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